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얼마 전 저희 시댁이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는 걸 당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라니 그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히겠지만 저는 특히나 더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저더러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천박하게 입지 마라, 고상하게 말해라, 우아하게 걸어라 등등 고상함과 품격을 정말 중히 여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고상하시고 품격 있으신 분이 정작 본인은 불륜이나 저지른 상간녀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저희 남편과 신우까지 뒤집어져서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 그 직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저렇게 당하는 게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어머님의 무시와 구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의 엄마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아빠 밑에서 컸는데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가 정말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와의 왕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빠의 짐을 덜어주고자 저도 2년제 대학을 나와 바로 취업을 했고요. 열심히 돈도 벌고 제 나름의 커리어도 쌓아갔죠. 저는 여자들의 손톱을 관리해주는 네일리스트 일을 하는데요. 졸업하자마자 다른 사람 밑에서 줄곧 일하다가 제 가게를 차린 지 5년 정도 되어갑니다. 네일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SNS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가게라서 예약이 힘들 정도로 단골도 많고 자리를 잘 잡은 편이에요. 당연히 수입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는 지역에서 나름 알아주는 곳인데 결국 동네에서 시간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니 엄청 잘 풀린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돈도 제가 훨씬 많이 벌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제 모든 걸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2년제 대학을 나온 것도 직업이 네일리스트라는 것까지도요. 제 모든 게 자기들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저희 시댁이요.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저희 남편은 4년제 국립대 출신, 신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시어머니 본인도 그 당시엔 흔치 않던 음대 성악 전공이랍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품격 있고 우아한 교육자 집안인데 저는 2년제에다가 다른 사람들 손톱이나 만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적어도 자기 아들 수준에 맞으려면 저도 선생님을 하거나 공무원 정도는 해야 한대요.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보다 제가 2배, 아니 3배는 더 벌어요.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일손을 좀 도우려고 어머님 옆에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더러 하는 소리가 이런 거 해봤어? 엄마 없이 커서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엄마 없이 컸다는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 거리고 있으니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원래 살림은 엄마가 하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도 있는데 너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거 잘 배워둬.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꾹 참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할 줄 아는 음식은 있니? 우리 성원이 아무거나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 이것저것 웬만한 건 다 해요. 집에서도 잘 해먹고. 아, 사돈 어른 밥 같은 거 네가 다 차렸나 보구나. 살림도 너가 하고.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동정어린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에휴, 너 보면 좀 짠해. 뭐가요, 어머님? 엄마 없이 자라서 너 혼자 허덕거리며 이것저것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너는 가만 보면 얼굴에 좀 그늘이 있더라. 나는 좀 해맑은 며느리 보고 싶었거든. 사랑 많이 받은. 저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울컥했습니다. 너무 상처였거든요. 어머님, 저 엄마랑은 떨어져 지냈어도 아빠한테 넘치게 사랑받고 자랐어요. 아빠도 저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그래도 엄마 없이 크면 그게 보이더라고. 어머님, 제가 엄마 아빠 갈라서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저희 아빠 절 잘 키워주셨고 저도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예, 이런 게 내가 언짢다는 거야. 어른이 얘기 좀 하는데 아득바득 네 얘기 더 하는 거. 본데 없고 교양 없다는 게 이런 거라고. 어른이 얘기하시면 네 하고 그냥 듣는 거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교양 없고 본데 없다는 식입니다. 정작 본인은 남이 상처받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서요. 그 후로도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무더운 여름이라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요. 또 저를 위아래로 막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천박하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심하게 짧은 바지도 아니고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천박하다니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어머님, 천박하다니요. 시댁 오면서 누가 그런 옷을 입어? 시아버지도 계신데 다리 다 내놓고. 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더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즘 이 정도면 짧은 것도 아니야. 밖에 나가봐. 더 짧은 것도 잘만 입지. 너는 무조건 네 마누라 역성이니? 그렇게 치면 남들이 벗고 다니면 쟤도 벗고 다니겠다. 옷차림 가지고 왜 그래? 어디 나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손톱은 또 그게 뭐니? 제 손톱까지 트집이었습니다. 직업이 손톱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 제 손톱 역시 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네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제 손톱은 꾀지지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땐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애교도 부렸었죠. 어머님, 요새 이런 거 많이 해요. 다음에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난 그런 거 안 해. 해도 그냥 깔끔한 거나 하지. 그렇게 덕지덕지 뭐 묻히고 그런 거 지저분하고 싫어. 무슨 어디 나가는 여자도 아니고. 엄마! 어머님의 말에 남편도 화를 벌컥 냈습니다. 어디 나가는 여자라니. 말을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 일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도 남편만 보냈고요. 그런 일로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전화해 제 욕을 퍼붓기도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지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죠.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수도 없이 했어요. 어쨌든 살면서 계속 봐야 하는 가족인데 사사건건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하고 상처를 주니까요. 그 후에 어쩌다 보니
그냥 다시 시댁에도 가고 어머님도 만났지만요. 점점 제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 시댁에 가기 전엔 손톱도 다 지우게 되고 옷차림도 무조건 긴 옷을 입었어요. 혹시 이런 것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끊임없이 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을까, 트집 잡히지 않을까, 괜히 우리 아빠 욕까지 듣게 만드는 건 아닐까 등등. 시댁을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소화까지 안 될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워낙 유난스럽고 학창시절에도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남편이 만나면 저런 식으로 상처를 주기 일쑤여서 남편도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저더러 좀 참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 결혼을 끝내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는 사이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3년 차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생겼죠. 그 일이 있던 날은 평일이었는데 김장 도우라고 해서 저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갔었죠. 남편은 퇴근하고 일찍 온다고 했고 집안에는 아버님과 저, 어머님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른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남편이 좀 일찍 왔나 보다 했죠. 아버님은 문을 열어주러 나갔는데 갑자기 어머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 좀 나와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당신이 받아야 된다네. 법원? 법원에서 나한테 등기가 올 게 뭐 있어요? 어머님은 현관으로 나가더니 서류를 받아왔어요. 얼른 뜯어봐. 어머님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읽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서류를 획 봉투 안에 넣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이미 봤는지 갑자기 봉투를 잡는 거예요. 뭐야 이거 놔봐. 아니야 이거 뭐 잘못 온 것 같아. 일단 줘봐 내가 보게. 아니야 여보 이거 잘못 왔어. 어머님이 봉투를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죠. 아버님은 봉투를 뺏으려고 하고 어머님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도대체 법원에서 왔다는 저게 뭔데 저러시지? 싶어서 황당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걸 냅다 저한테 던지는 겁니다. 얘 그거 아까 그 우체부 찾아가서 돌려줘. 얼른 빨리 나가. 저는 황당해서 서류 봉투를 줍는데 그 와중에 아버님이 와서 서류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야 그걸 뺏기면 어떡해. 어머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며 아버님을 다시 말리려 하더군요.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어머님을 막아가며 그걸 읽어보고요. 그러더니 아버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아버님은 기가 막힌 얼굴로 어머님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잘못 온 거야. 여기 당신 이름 떡하니 써있는데 잘못? 당신 미쳤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냅다 던지는 겁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매달리고요. 아니야 다 오해야. 뭐가 잘못된 거야.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아웅다웅 하실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았습니다. 소장이라고 적혀있고 아랫부분을 보니 어머님이 누군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고 뒷장에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리치는 아버님을 말리던 어머님은 제가 읽고 있는 걸 보고는 기함하며 달려와 종이를 뺐더라고요. 너 이걸 왜 읽고 있어? 어머님은 파들파들 떨며 저한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기가 막혀 어머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상간녀라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본인도 민망한지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와중에 어머님 보고
당신 들어와 보라며 손목을 낚아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이와 함께요. 안에서 아버님이 누구냐며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아니라고 다 오해라는 소리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은 들어오더니 안방에서 두 분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어머님이 법원에서 등기를 받으셨어. 무슨 등기?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무슨 등기인데? 위자료 소송. 무슨 위자료? 상간녀. 제 말에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남편 역시 상상도 못한 일이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상간녀? 우리 엄마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남편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은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싸움을 계속 하시다가 아버님이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 틈에 어머님에게 따졌고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애먼대로 불똥이 튀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벌써 다 얘기했니?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걸 쪼르르 얘기해? 두 분이서 싸운다고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내가 다 오해라고 했잖아. 근데 성원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그 와중에 남편은 방에 있는 소장을 가지고 오려고 했고 또 말리는 어머님과 한바탕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더러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소장 보자고 난리를 치고 저는 억지로 남편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아수라장이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그 후로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남편 말이 소장 내용을 보면 어머님이 취미로 파크 골프를 하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답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그 남자의 와이프에게 걸렸는데 또 만나니까 그 와이프가 이번엔 증거를 싹 모아 위자료 상간소송을 걸었던 거랍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아니라고 오해라고 무조건 발뺌하다가 결국은 몇 번 만난 건 맞다고 실토를 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이걸 본인 학교에서 알면 자기는 무슨 개망신이냐,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냐 하시며 난리를 치시고 남편도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한바탕 했다고 합니다.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천박하니 보고 배운 게 없다느니 온갖 막말 다 하며 무시하고 상처 주시던 저희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하셔서 바람을 피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시나요? 저는 어이가 없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당한 것마저 억울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얘, 너 괜찮은 변호사 사무실 좀 알아봐. 변호사 사무실요? 그래,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잖아. 뭐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쪽에서 증거 다 모아서 했다면서요. 그렇다고 순순히 당해? 저는 저한테 민망한 기색 하나 없이 저한테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황당하고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덧붙이시는 말이 그리고 성원이한테 네가 잘 얘기해. 오해가 좀 있었다고. 그 영감이랑 몇 번 밥 먹고 한 건 맞는데 그 와이프가 뭔가 오해를 한 거니까 네가 성원이한테 잘 좀 얘기하란 말이야. 오해 좀 풀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도대체 어머님에게 나는 무슨 존재인가 싶더라고요. 정작 더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할 건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 아닌가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참아왔던 말들 다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안 창피하세요?
뭐? 그런 소송 당하신 거 며느리인 저한테 안 창피하시냐고요. 어머님은 제 말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였는지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다시 발끈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어머님, 소장 내용에 이미 한번 걸렸는데 또 만나셔서 소송 당하신 거라고 돼 있다면서요. 그 와이프분이 증거도 다 모아놨다고. 증거는 무슨 증거야? 그냥 하는 소리지. 증거도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소송을 걸겠어요. 소송을 걸 정도면 변호사랑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들하고 딸한테는 부끄러우시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안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너한테 부끄러워해라 그 말이야? 어머님은 오히려 더 발끈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저도 아랑곳 않고 그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요. 어머님이 그런 소송 당하신 거 너무 기가 막혀요. 저한테 평소에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고상하게 말해라, 천박하게 입지 마라, 품격 있게 행동해라 그러셔놓고 정작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고상하고 품격 있는 행동인가요? 제 말에 어머님도 당황했는지 말이 없다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비꼬는 거니? 어머님, 저 어머님 말씀 정말 상처되는 거 많았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오신 분에게 내가 그렇게 흠이 되는 며느리인가 싶고요. 어머님한테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 스스로도 엄청 위축됐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 어머님 마음에는 안 들게 살아왔을지 몰라도요. 최소한 부끄러운 짓, 남한테 상처 주는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런 일 겪는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니? 저는 파들파들 거리는 어머님에게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무시하는 거 맞아요. 어머님 무시당할 일 하신 거고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도 맞으세요. 이거 충분히 남 보기에 부끄러운 짓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끄러우셔야 될 거예요. 저한테도요. 저도 어머님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닌 이상 더 이상 어머님을 예전처럼 보긴 힘들 것 같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론 너무 심했나 싶으면서도 솔직히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라도 말은 해야겠더군요. 그리고선 갑자기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그 후에 저나 남편에게 따로 연락 온 적은 없었어요. 어머님도 앞으로는 저한테 고상이니 품격이니 하는 소린 못 하시겠죠. 본인이 하신 일이 있고 제 생각이 어떤지 똑똑히 들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될지, 판결은 어떻게 될지, 또 어머님은 얼마의 위자료를 물게 될지 아니면 이혼은 하실지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좀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냉정한 마음에 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봐드리고 챙겨드렸을지도 모르죠. 결국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부끄러운 것도 모르시고 행동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저도 결국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어머님의 막말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도 떳떳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일부러 상처 주는 일 없이 살려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되돌아오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만에 학을 떼고 결혼 생활 중도 포기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전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착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을 만날 때 사람마다 따지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외모가 중요하다던가 능력이 중요하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었어요. 특히나 착한 성격의 남자에게서 매력을 많이 느꼈죠. 저는 그 남자와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소개해준 친구도 남자 성격이 너무 착하다고 딱 제가 원하던 남자일 거라고 했었거든요. 화도 거의 내지 않고 무던하고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만나고 보니 정말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한테 잘 맞춰주려고 하는 게 보였고 그 덕에 연애하는 동안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 그 남자가 어떤 성격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고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성향이 강하고 비겁한 면도 많다라는 것을요. 게다가 제일 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제 생각 이상으로 마마보이라는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부모님을 뵐 일이 없었고 또 딱히 얘기를 들은 것도 없다 보니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결혼해서 보니 거의 어머님의 꼭두각시 수준이더라고요. 어머님 성격이 좀 센 편이기도 하고 고집도 강한 편이시기도 했어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을 엄청 오냐오냐 싸고 도시는 것도 심했고요. 결혼 전에 그런 진면목을 알았다면 참 좋았겠죠. 그럼 결혼까지는 안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결혼 전 인사드리러 몇 번 남친네 집에 갔을 때조차도 별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님 성격이 좀 강하신 편이다, 솔직하신 편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저 부모님 말 잘 듣는 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한테 버릇없고 예의 없게 구는 것보다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완전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었어요. 어지간한 옛날 남자보다 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고로 세상이 바뀌어도 여자는 남자 뒷바라지 잘해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건 싫으니까 맞벌이하고 돈은 벌어와야 된다. 라는 것이 어머님의 기본적인 마인드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입성하고 난 바로 뒤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뒤 시부모님이 오라고 하셔서 시댁에 가게 됐는데요. 가자마자 저한테는 익숙한 듯 앞치마부터 주시더라고요. 식사 준비하는 거 거들라고요. 그나마 결혼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땐 저를 조금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며느리가 되자마자 180도 태도가 바뀌시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에 결혼 전에도 인사드리러 와보긴 했지만 그때는 거실에서나 있었지 주방을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당연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죠. 도우라고 하시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맹하게 서 있느냐며 쌀 씻어서 빨리 안 치고 올려놓은 야채도 씻고 손질하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니 한숨 쉬시면서 집기들을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하라는 거 옆에서 거들라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옆에서 익히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네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무슨 시종한테 말하는 듯 어머님의 톡 쏘는 말투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집살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고 부당하다 싶을 때 왜 안 따졌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겪어보니 오만한 생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티 팍팍 낼 수도 없는 거고요. 어버버한 채로 일단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며 거실을 내다보니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 보면서 낄낄대고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겨울 한파 같은 어머님의 말투와 눈빛에 어쩔 줄 몰라서 땀 삐죽삐죽 흘리고 있는데 주방 쪽으론 눈길 한 번 없이 태평하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하여튼 여차저차 어머님과 같이 밥상을 차렸는데요. 어머님이 그날 닭백숙을 하셨거든요. 커다란 그릇에다 닭을 척척 올리셨고 국물은 따로 개인 뚝배기로 꺼내주셨어요. 저보고 국물 퍼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가족 수는 총 4명인데 뚝배기 그릇은 2개만 꺼내시는 거예요. 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국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차린 후 자리에 둘러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뚝배기 하나는 아버님, 하나는 남편 앞으로 되었습니다. 제 앞으로는 뚝배기도 없고 밥하고 수저만 있는 거였죠. 남편은 멀거니 저한테 자기 거는? 하고 묻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릇을 2개밖에 안 주셨는데 거기에서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본인 뚝배기에 밥 말아서 먹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 건 없는 건가? 왜 내 건 안 주시지? 내 뚝배기는 내가 꺼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뚝배기 국물 없이 밥만 가지고 대강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남편만 뚝배기가 있고 저랑 어머님은 없는 거였죠. 그 상황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깟 국물이 뭐라고 왜 나는 안 주시나 그리고 나는 없는데 왜 아버님도 남편도 아무 말이 없나 싶더라고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여튼 저는 황당하고도 치사스러운 기분으로 일단 밥을 대강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저보고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일 먼저 내놓고 설거지하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시키시니까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거 혼자서 다 치우고 과일 깎아서 내오고 주방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큰 솥에다 자잘한 조리기구까지 많아서 설거지 양도 꽤 많더라고요. 싱크대도 좀 낮은 편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설거지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다 보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또 한편으론 저한테만 뚝배기 안 주신 게 생각할수록 치사스럽고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과일 먹으면서 하하호호 TV 보고 있고요. 그러고 집에 오다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국물 맛있었니? 근데 눈치 없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엄청 진하고 맛있더라고. 그래, 나는 못 먹어서 뭔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아, 자기가 안 먹는다고 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해맑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애초에 뚝배기를 2개밖에 안 꺼내주시던데 거기다 대고 내 거는 안 주시냐 하기도 그렇고. 아, 그래? 엄마가 까먹으셨나 보다. 자기도 먹고 싶으면 알아서 꺼내 먹지 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굳이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제 건 안 꺼내주시는 그 상황이 황당했던 건데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건지 길게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금은 깨달았지만 저희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완전 몸종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일을 하는데도 저한테만 남편 외조 잘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괴롭히셨으니까요. 저한테만 꼭 전화하셔서 남편 밥 잘 차려줘라, 내조에 신경 써라, 영양제 잘 챙겨줘라, 어제는 밥 뭐 먹였냐, 오늘은 뭐 먹일 거냐, 그런 걸 툭 하면 물으시는 겁니다. 초반에야 저도 좋게 좋게 말씀드리고 네네 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점차 짜증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 생활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툭 하면 전화해서 뭐 먹였는지 얘기하라 그러고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건 먹이지 마라, 그런 건 소화 안 된다 하며 꼬치꼬치 따지시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는 일 바쁘다고 말씀드리며 전화받기 곤란하다고 자른 적도 여러 번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러든가 말든가 어머님은 전화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30 넘은 자기 아들을 무슨 3, 4살 아이 보듯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랑 살아보니 어머님이 남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지 손으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모질이었거든요. 양말 어딨냐, 옷 어딨냐, 반찬 어딨냐, 영양제 어디 뒀냐. 설명해줘도 제대로 들을 생각도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렇게 저한테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저도 알려주다가 속 터져서 제가 그냥 꺼내준 적도 많아요. 저런 정신머리로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묻는 겁니다. 나한테 그만 좀 물어. 자기가 좀 찾아보라고. 자기한테 물어보면 빠른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 그럼 알려주면 좀 기억을 해. 아니면 자기가 좀 챙겨줘. 자기 거 챙기는 김에 내 것도 챙겨주면 되지. 뭐라고? 내가 자기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뭔 뒤치다꺼리야. 와이프가 남편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남편도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기본적인 가치관은 자기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샤워하러 들어가고 나면 그걸 누구더러 치우라는 건지 옷하고 속옷은 화장실 앞에 던져놓고요. 본인 손으로 뭔가를 정리하거나 설거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그냥 밥 먹고 소파에 내내 누워있는 게 다예요. 제가 늦는다고 밥 알아서 먹으라고 하면 이 반찬은 어딨냐 저건 어딨냐 내내 물어보고 본인 손으로 계란 후라이 하나 할 줄 모르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도 안 해봤어? 엄마가 다 해줘서. 나는 주방에는 아예 얼씬도 안 했어. 자랑이다. 못하면 배워서라도 해. 자기가 해줘. 나 그런 거 못해. 못하는 게 어딨냐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뒤집개 들고 태어났어? 자기야, 나는 자기 엄마가 아니야. 알았어. 내가 하면 되잖아. 신기한 노릇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성인 남자가 자기 혼자 계란 후라이 하나 못 해먹나요? 연애할 때 여행 간 적도 물론 있긴 한데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결혼한 지 좀 된 선배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그분도 저에게 아들 하나 키운다고 생각해 하시면서 웃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진짜 아들도 아닌데 무슨 아들이라고 생각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키울 거거든요. 본인 일은 본인 스스로 할 줄 알아야죠.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줄 몰라서 해달라고 하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까지 종종 오셨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도 알려드린 것 같더라고요. 와서 반찬만 놔두고 간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집안 살림 다 살펴보고 가시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회의 준비하느라 바쁜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서. 예! 성훈이 보약 잘 챙겨 먹이라고 보내줬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별로 안 줄었더라. 너 그거 안 챙겨주니? 어머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빽 소리부터 지르시는 겁니다. 한숨이 절로 났죠. 어머님, 그이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챙겨 먹으면 되죠. 예, 너 참 그렇다. 아내가 돼서 남편 보약 챙겨주는 게 어려워.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그냥 적당히 데워서 주는 건데 그것도 못해? 아침마다 빠짐없이 꼬박꼬박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데 왜 안 챙겨주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출근한다고 바빠요. 심지어 출근 시간은 제가 더 빠르고요. 본인 약은 본인이 챙겨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정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차라리 성훈 씨 어머님 댁 가서 지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머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챙겨주기 싫어서 남편을 시댁으로 보낸다고? 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결혼하나요? 하고 말이죠. 요즘 여자들 정말 문제야, 문제. 생각들이 아주 글러먹었어. 남편이랑 시댁 갈기를 뭘로 하는 거야? 저도 못 참고 질렀습니다. 어머님도 며느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야? 이게 싸가지도 없이 어른한테. 야,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어머님 흥분하셔서 저한테 야라고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통화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 심장 벌컥벌컥 뛰고 손까지 떨려왔죠. 어머님, 저 지금 바쁘고요. 길게 통화 못합니다. 성훈 씨랑 얘기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회의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보니 저한테 부재중 전화 14통 거셨어요. 무섭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좀 어떻게 하라고 했고 앞으로 당신 일은 당신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 당신 할 일도 똑바로 못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저러시는 거면 나도 못 참는다고 이혼하고 차라리 시댁으로 돌아가라고도 했습니다. 남편도 한숨 푹푹 쉬면서 엄마한테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 엄마랑 부딪히냐고 자기도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면 안 돼? 하나부터 10까지 당신 시녀 노릇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디까지 맞춰드려야 돼? 무슨 시녀야. 우리 엄마가 언제. 밥 뭐 먹였는지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시고 툭하면 이거 먹여라 저거 먹여라. 영양제, 보약 잘 먹였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결혼 5개월 만에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몹시 안 좋아졌고 거리도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세상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노발대발 하시면서 사과 안 하면 안 본다고까지 하셨는데 안 보면 저도 손해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 안 드리고 안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 와중에 저더러 너도 가만 보면 성격 장난 아니야 하면서 제 화를 돋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딴 소리 할 거면 너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랑 어머님이 부딪히는 게 싫었던 남편은 어머님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뒤로는 전화도 안 오고 왕래도 거의 없이 지냈어요. 어머님에게 저는 싸가지 없고 나쁜 며느리였지만 차라리 나쁜 며느리 돼서 시댁과 거리를 두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상사 한 명이랑 좀 부딪힌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는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상사 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가만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고 그 때문에 그 상사분도 남편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그 상사 욕만 하면서 욕먹는 걸 억울해했죠. 남편이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도 잘못했네 할 순 없으니까 그냥 그렇느냐 하고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큰 문제가 생겼고 남편은 홧김에 그만둔다고 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는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다니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사직서 내고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안 나간 거였죠. 저한테는 회사 그만뒀다고 말을 안 했기에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출근이 먼저기도 했고 퇴근하고 나서도 회사가 멀리 떨어진 제가 더 늦게 집에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집에 남편이 있어도 회사 갔다 왔나 보다 했던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퇴사를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자진해서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들킨 거였어요. 제가 하루는 회사로 가던 도중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게 생각나서 급히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 준비는 안 하고 소파에서 팬티 차림으로 폰 만지고 있다가 들어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야, 지금 몇 시인데 출근 준비를 안 해? 그러자 남편은 곤혹스러운 얼굴로 우물쭈물 하더니
저기, 나 실은 회사 그만뒀어. 뭐? 언제? 한 보름 넘었나? 너무 놀랐지만 일단 급하게 가야 했기에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들어보니 홧김에 사직서 내고 출근 안 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속이 갑갑한 겁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렇게 책임감도 없이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쩌나 싶더군요. 갚아야 될 대출도 있는데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신혼집을 제가 6, 남편이 4 정도의 비율로 돈을 냈습니다. 게다가 모자란 건 대출을 냈는데 대출은 결혼해서 같이 갚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둬버린 겁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게 골치가 아팠지만 이미 그만둔 걸 어쩌겠나요? 대신 남편에게 최대한 빨리 다른 일자리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약속했고요. 하지만 그 뒤로 8개월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은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다른 회사들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유튜브로 게임 방송 보는 것에 꽂혔는지 밤이고 낮이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싱크대와 식탁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 쌓여 있고 남편은 씻지도 않은 채 팬티 차림으로 드러누워서 낄낄거리며 게임 방송 보고 있고 그 꼴을 보고 있자면 속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결혼 전에 내가 알았던 그 멋진 남자는 어디 가고 이제는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백수가 돼서 뒹굴거리고 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남자가 제 눈앞에 있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회사 안 구할 거냐고 그랬는데 남편 한다는 소리가 자기야, 나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 말고 먹방 한번 해볼까? 뭐? 먹방? 나 잘 먹잖아. 그걸로 잘 버는 사람 많고 복스럽게 잘 먹으니까 보는 사람 많을 거야. 회사 다니는 것보다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내가 또 입담도 괜찮잖아. 자기가 무슨... 그리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먹고 빨리 먹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자기 정도로는 안 돼. 무시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하다가 위며 장이며 속 다 버리려고? 에이, 괜찮아. 자기야,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직장을 구하면 안 될까? 그럼 딱 3달만 해볼게. 나 진짜 해보고 싶어서 그래. 자기 일 그만두고 나서 8개월 동안 나 혼자 생활비며 대출금 갖고 있는 거 알지? 돈이 모자라서 따로 갖고 있던 적금까지 깼고. 알지, 아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게 왜 그때 마음대로 그만뒀냐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의미야. 앞으로의 길만 생각해야지. 참 철딱서니 없고 속 편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쇠가 빠져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본인은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놀고 있으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가 싶고요. 정말 남편에 대한 정이 하루가 다르게 팍팍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도 졸라대길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딱 1달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그만두고 진짜 공사판이라도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도 호언장담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집안일도 자기가 해. 말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내가 해야 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몸이 10개냐고. 나 집안일 같은 거 못한다니까. 못하면 배워. 최소한 자기가 어지른 거,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 해놓고 빨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알았어. 할게. 짜증 좀 내지 마. 왜 이렇게 사람이 화가 많냐? 저는 부글거리는 속을 참고 남편에게 설거지와 세탁기 돌리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매주 수요일만 분리수거 차량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놓치면 쓰레기가 엄청 쌓입니다. 특히나 남편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엄청 쌓였어요. 남편에게 수요일은 빠짐없이 분리수거 챙겨서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진 제가 퇴근하고 했거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1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먹방 채널을 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조회수도 잘 나와봐야 몇백 정도더라고요. 남편은 컴퓨터와 카메라를 켜놓고 그 앞에서 먹방을 했는데요. 원래는 작은 방에서 했는데 뒤에 행거도 있고 배경이 지저분하다고 컴퓨터를 거실로 아예 옮기더라고요. 거실 배경이 훨씬 좋다고요. 하여튼 남편은 돈을 벌기는커녕 배달음식 비용으로 돈만 더 썼습니다. 저는 한 달만 참기로 했으니 참자 생각했죠. 그러던 수요일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은 떡볶이랑 튀김 순대를 시켜놓고 책상 앞에 카메라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은 아예 정리도 안 했는지 온통 개판이고 분리수거도 아예 안 해서 일회용품이 마구 쌓여 있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랬죠. 오늘 분리수거 날인 거 잊었어? 아, 깜빡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뭐해 도대체? 아, 깜빡했다니까. 날파리 꼬이는 것 봐. 지금이라도 나가서 버려. 음식 다 세팅했는데. 이거 버리고 와서 먹어도 되잖아. 아우, 알았어. 남편은 궁시렁대며 분리수거와 쓰레기 봉투를 챙기더라고요. 저도 화를 참으며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싱크대에 모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분리수거를 들고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누가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더군요. 문 열어! 당장!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현관으로 나가는데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이 확 들어오시는 겁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시니 저도 너무 놀랐죠. 그런데 놀랄 겨를도 없이 화가 잔뜩 난 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던 20리터 쓰레기 봉투를 제 쪽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꽤 되는 건데 저 정통으로 쓰레기 봉투에 맞고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죠. 어머니! 야! 너 내 아들한테 이런 거 버리라고 시켜! 아, 엄마 왜 그래?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거 알아봤는데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딴 쓰레기를 버리게 해? 뭐 해먹고 사나 싶어서 반찬 챙겨서 왔더니 내 아들이 이 추운 날 외투도 못 입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네. 야! 나 종현이한테 이런 거 단 한 번도 시킨 적 없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부려먹어? 네가 할 일을 왜 퇴근하고 와서 힘든 남편까지 부려먹느냐고. 그 말에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지금 퇴근하고 왔어요. 옷도 못 갈아입고 설거지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까지 쓰레기 버리는 게 뭐라고요? 네가 할 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네가 하면 되는 것을 왜 내 아들 시켜? 그리고 네가 벌면 뭐 얼마를 벌고 뭐 얼마나 대단한 직장 다닌다고 유세야 유세가. 너 내가 어디 보자 하면서 가만 참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내 아들 잘도 부려먹었지? 어머님은 혼자 씩씩거리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더군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세팅되어 있던 떡볶이를 보고는 또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너 이딴 거 먹이니? 어쩐지 아까 종현이가 들고 있는 거 보니 죄다 배달 일회용품 투성이던데 너 내 아들한테 맨날 이딴 거나 먹여? 먹이긴 누가 먹여요? 어머님 아들이 좋다고 먹는 거지. 이런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알러지 올라온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어머님 갑자기 눈이 돌더니 떡볶이까지 들고는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어머님은 저를 잡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신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의 패악질에 저는 입만 뜨악해서 보고 있었죠.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대꾸하는 거 어디서 배워먹었어?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 내가 오늘 너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주고 가야겠다. 가정교육 운운하니 저도 눈이 돌아갔죠. 그러는 어머님은 가정교육 잘 받으셔서 결혼한 아들 내 집 무작정 찾아와서 이 난장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야? 하더니 갑자기 제 등짝을 두세 대 팍팍 때리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경악했죠. 왜 때려요? 너 같은 년은 좀 맞아야 돼. 어디서 이런 싸가지도 없는 하면서 또 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옆에서 엄마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환멸이 나더라고요. 저도 저를 붙잡는 어머님 팔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한 대만 더 때리면 경찰 신고할 거고 고소할 거니까.
고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진짜! 그만 좀 하라고요. 내가 진짜 싸가지 없는 년이었으면 당신 아들부터 갖다 버렸어. 상모질이인 당신 아들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나도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당신 아들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나 때린 거 다 고소할 거야. 네가 내 아들을 뭘 먹여 살렸는데? 당신 아들 회사 그만둔 지 9개월이 넘었어. 알기나 해? 책임감도 없고 지 앞가림도 똑바로 못하는 인간을 결혼까지 시켰으면 최소한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어따 대고 쌍욕하면서 손찌검까지 해요? 당신이 뭔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아. 저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너네 엄마 모시고 나가. 내 아들 집인데 누구 덜어 나가래? 이게 왜 당신 아들 집인데? 당신 아들 이 집 살 때 3천만 원 보탠 게 다야. 나머지 대출도 다 내가 갖고 있고. 진짜 보자 하니까. 아줌마, 나 이제 아줌마 며느리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따위로 굴지 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해서 아까워 죽겠는 아들 집에 데리고 가세요. 평생 끼고 살면서 밥도 다 떠먹여주고 우쭈쭈 하면서 그렇게 평생 끼고 사시라고요. 저도 눈이 뒤집혀서 따지고 들자 어머님도 주춤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뭐 하고 있느냐, 얼른 너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어머님 모시고 데리고 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삿대질하고 쌍욕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나갔는데 집에는 쓰레기 봉투 나뒹굴고 있고 떡볶이도 쏟아져서 엉망이고 저도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온몸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진짜 저 인간이랑은 끝을 내자, 저 지긋지긋한 집안과 끝을 내자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일단 좀 치우자 싶어서 일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세팅해 놓은 카메라가 켜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살펴보니 좀 전에 있었던 일도 다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그거 제 USB에 다 옮겨놨습니다. 저도 쌍욕 먹고 폭행까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이혼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고소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증거도 내서 어머님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 찾아와서는 고소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혼은 하겠는데 고소는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줘야 되는데? 그러게 너네 엄마도 함부로 남한테 쌍욕하고 폭행하면 안 되지. 너네 엄마는 자기 자식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잘도 손찌검하고 함부로 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였고 가족 아니야. 웃기는 소리 작작 좀 해. 나를 언제 가족으로 생각했어. 너나 너네 부모나 너 챙겨주는 보모 정도로 생각했잖아. 너네 엄마도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군 거 그 값은 치러야지. 고소 취하 전혀 생각 없으니까 경찰서에나 똑바로 나오시라 그래.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시어머니 고소도 그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이혼했고 어머님에게서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냈고 사과문도 받았습니다. 이혼 마무리가 되던 날 얼마나 속 시원하고 날아갈 듯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인데 그 사람이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모지리의 마마보이일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게다가 그 엄마라는 인간은 자기 아들 반푼이로 키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애먼 남의 집 자식만 잡고 있고요. 저하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못 믿어하면서 당신 아들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셨던 분인데 이제 아들 되돌려 받았으니 평생 잘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방생하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수발 잘 들어주면서 말이죠. 짧았던 최악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나니 오히려 다시 찾아온 제 앞에 평범한 싱글 라이프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누군가한테 기대지도 않고 제 스스로를 잘 보듬고 챙겨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4살일 때 이혼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 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인간하고 더는 살 수가 없어서 갈라선 것이죠. 6년 전 저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그 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보니 이제는 조금은 담담하게 꺼내볼 수 있게 됐네요. 저는 6살 차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이 있긴 했지만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찾아와준 아이인데다 결혼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낳아서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은 맨날 결혼 어쩌고 하길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남편은 원래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만두고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었거든요. 저랑 만날 때만 해도 가게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그럭저럭 장사는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새도 못 낼 만큼 장사가 몹시 안 됐었죠.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에서 도움을 조금 받고 또 각자 모아놓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30년 넘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도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유지해봤자 오히려 적자라고 하면서요. 저는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곳은 워낙 작은 데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직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기로 회사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가게를 접었기 때문에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에겐 수입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요? 곧 애는 태어날 건데 애 아빠는 직장이 없고 저도 그만둬야 되고 남들은 임신하면 태교에 신경을 쓴다지만 저는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취업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장사를 말아먹고 나니까 의지도 사라진 건지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었어요. 말은 맨날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간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력서 넣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접수 마감돼서 못 넣은 적도 많고 본인도 집에 있으면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연애 때는 나름 장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싶었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취업을 안 하니 아이 좀 키워놓고 저라도 다시 재취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렇게 18개월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미 다 까먹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때 마침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선배가 곧 본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선배에게 부탁해 회사 오픈하면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곧 오픈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 전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야 했기에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죠. 제가 사는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 아이 등하원 시키는데 편하기도 하고 또 신입 원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보니 원장님도 젊고 성격도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밝고요. 괜찮겠다 싶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지켜보니 더욱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원장님도 정말 싹싹하시고 아이도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아이도 처음에 적응할 때만 힘들어했지 나중에 적응하고 나니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선배의 회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했고 저도 출근을 하기로 약속했죠.
남편은 그맘때 낮에는 집에 있고 오후 늦게 아는 친구가 하는 동네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일 일하는 건 아니었고 알바식으로 바쁠 때마다 가서 일을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남편은 취업보다 다시 창업을 하고 싶어 했고 친구 일하는 것도 배울 겸 알바식으로 다니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낮에는 내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하고 나면 아이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은 남편에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발끈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다 데려다 주고 하는데 나 돌아가라고? 뭐 어때서? 너무 노는 사람 같잖아. 남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 거야. 저 아빠는 일도 안 하나 그럴 거 아니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맞잖아. 일 안 하고 노는 거. 뭐? 야, 내가 뭘 놀아. 밤에 일하러 가는데.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 너 남편 무시하지 마. 네 남편 무시하고 그럴 만한 사람 아니다. 아직도 밖에 나가면 쓸만해. 네, 많이 쓸만하시고요. 소연이 등하원만 신경 써서 해주세요. 못한다니까? 못하는 게 어딨어.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데려다 줘. 그 어린이집 일찍 연다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열심히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었죠. 그나마 제가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부탁하면 딱 그것만 마지못해 하고요. 다른 거 다 됐고 출근해야 되니 아이 등하원만 시켜달라는데 그것도 싫다고 뻗대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은 그제야 알겠다고 자기가 등하원 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출근을 앞둔 하루 전날 어린이집 원장님께 앞으로는 남편이 등하원 시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도 잘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이 등원을 시킨 그날 저녁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다. 진짜 세상 좁아. 왜? 소연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 있지?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야. 알고 보니 나 고등학교 친구야.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반가웠겠네. 고등학교 때 친했어? 고등학교 때 그냥 같은 반이라서 인사만 했던 정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더라. 잘 됐네. 아는 사람이면 우리 소연이도 더 잘 봐줄 거 아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리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좋아 보여도 마음 한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면 마음이 좀 놓이니까요. 남편도 친구가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 등하원 시키기 싫다고 징징거린 것과 달리 아이 등하원도 잘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아이를 잘 보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다녀줬고 그 덕에 저도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저는 저희 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씩 원장님께 감사 문자도 보내고 남편 통해서 빵이나 간식을 들려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에게 잘 맞고 좋은 어린이집 만나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때 저랑 같이 어린이집을 보냈던 같은 동 엄마가 있었거든요. 한 번씩 마주치면 인사 주고받고 나이도 비슷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봤는데 그 엄마가 다른 어린이집 차량으로 아이를 등원시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어린이집을 관뒀지 싶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그 엄마를 마주친 겁니다. 어머, 지율 엄마, 오랜만이야. 아, 소연 엄마, 출근하나 봐. 근데 지율이 어린이집 옮겼어? 제 말에 지율 엄마는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어. 왜? 만족하면서 잘 보냈잖아. 우리 어린이집 괜찮은데. 그냥 옮겼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옮긴 데는 어때? 좋아. 지율 엄마는 뭔가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인사하고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저기 소연 엄마. 응?
소연이 그 어린이집 잘 다니지? 그럼 그 소연이 아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친해? 갑자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등학교 동창이래. 아, 그렇구나. 왜? 아, 아니야. 전에 하원할 때 보니까 서로 반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랬구나. 아, 이희도 참. 아무리 친구라도 원장님인데 반말을. 저기, 나는 먼저 가볼게. 다음에 한번 봐. 조심해서 가요. 지율 엄마는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뭔가 저를 대하는 게 유달리 어색하고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을까 조금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방에서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더니 제 엉덩이를 조물조물 거리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랬죠. 엄마 엉덩이는 왜 만져?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소연이한테 그랬어? 아니,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란 말을 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 응, 아빠가 아까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막 웃었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아빠가 원장 선생님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고? 응. 저는 뭔가 싶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어리고 의사소통이 완벽한 나이가 아니다 보니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죠. 원장님하고 많이 친해? 말했잖아, 동창이라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래? 참나, 우리가 무슨 애야? 나이가 몇인데 장난을.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뭔가 남편이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더불어 지율 엄마의 이상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지율 엄마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저기 지율 엄마,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응? 아니, 얼마 전에 마주쳤을 때 그때 왜 우리 남편하고 원장님하고 친하냐고 물어본 거야? 아, 그때 말했잖아. 반말을 하길래. 단지 그것 때문에? 지율 엄마는 제 물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소연 엄마. 네, 혹시 소연 엄마도 뭔가 이상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아. 무슨 말인데? 해봐. 지율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겁니다. 저기 내가 전에 우리 지율이 하원시키려고 차 타고 간 적이 있거든. 데리고 바로 마트 가려고. 근데 내가 차에서 잠깐 뭐 찾고 있는데 어린이집 문 앞에 소연 아빠가 애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소연이는 안 나오고 원장만 나오더니 소연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소연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셔라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소연 아빠가 원장 엉덩이를 탁탁 치는 거야. 엉덩이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도 순간 잘못 봤나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원장이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웃으면서 소연 아빠 가슴을 손으로 미는 거야.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잠시 후에 선생님이 소연이 데리고 나오고 소연 아빠는 평소랑 다름없이 데리고 가더라고. 나는 차 안에서 보는데 이게 뭔가 싶고 너무 얼떨떨한 거야. 내가 잘못 봤나 했지. 그래서 블랙박스 녹화된 걸 다시 봤거든. 근데 다시 봐도 진짜 그러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원장이랑 학부모 사이인데 엉덩이 치고 가슴 밀고 그래? 아무래도 그 두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지. 근데 솔직히 내가 자기랑 친해도 결국 남의 가정일인데 함부로 나서는 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렇다고 그런 원장이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지율이를 계속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 옮긴 거거든. 저는 지율 엄마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한 행동이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정말 남편과 원장이 그럴 줄은 몰랐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말을 못했고 지율 엄마는 괜찮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했고 지율 엄마는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지율 엄마 말대로 엉덩이 치고 가슴 미는 게 다 찍힌 겁니다. 거리가 살짝 있다 보니 엄청 또렷하진 않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지가 떨려왔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이럴 수 있나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몰래 남편 폰을 가지고 나와 뒤져봤습니다. 원장하고 개인적으로 톡을 나눈 내역도 없었고 통화 내역도 깨끗하고요. 나름 철두철미하게 증거는 싹 지운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 폰으로 원장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면 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답장이 올 거라 생각했죠. 뭐해?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10분 정도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 생각. 그걸 보는데 진짜구나. 이것들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확신이 들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답장이 진짜 오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지율 엄마 말 들었을 때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렇게 밝고 우아하고 싹싹해 보이던 그 원장이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원장은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애엄마 어쩌고 톡이야. 지금 밖이야? 오늘 일 안 간다며. 원장은 남편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없는 건 남편이 다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 나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걸 보는데 진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답장을 보냈죠. 그럼 볼래? 우리 남편도 자고 있거든. 나이스 타이밍이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자 안에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자고 하다니요. 어디서? 어디긴 원으로 오면 되지. 한두 번이야? 아니면 동 앞에 차 세워놨으니까 그리로 오던지. 원장도 저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엄청 익숙하다는 듯 원으로 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몰래 한 번씩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올 거야? 라고 보내니까 원장도 오랜만에 밤 데이트네? 좋은데? 지금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던지. 입안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옷을 챙겨 입고 어린이집 근처로 가봤어요. 그 근처에 숨어서 떨리는 기분으로 한참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원장이 도둑고양이 마냥 까만 옷을 입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원 앞으로 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다 찍었죠. 원장은 보안을 해제하고 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내 자식을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이 그럴 줄이야.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왔고 집에 와서는 제가 남편인 척 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는 미안하다, 지금 와이프가 일어나서 못 가겠다 한마디 남기고 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울었어요.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제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새 울고 또 울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며칠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그냥 묻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이런 짓을 벌이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키즈노트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개망신을 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문서 하나를 작성했죠.
제목은 내 남편과 바람난 원장을 고발합니다였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과 제가 찍은 사진,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동창이라는 핑계로 만남을 가지면서 학부모와 원장이라는 것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였다라고 적었죠. 그리고 그걸 50장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가방 안에 넣고 오리엔테이션 당일날 찾아갔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신입 원아를 입학시키려는 엄마들이 많이 찾아왔고 선생님이 입구에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저를 알아봤죠. 소연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신입 원아 OT인데. 제가 원장님한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OT 준비하고 계셔서.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죠?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잠시 후 원장이 들어와서 앞에 섰고 어린이집 OT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시켜 안내 유의물을 나눠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말했죠. 원장님! 원장은 신입원아 엄마들 사이에서 뜬금없이 제가 앉아있자 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 소연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같이 나눠줘도 되죠? 원장님은 눈치를 챈 건지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가방에서 유의물 꺼내서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뿌린 유의물들은 온 사방으로 퍼졌고 엄마들도 웅성거리며 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 눈이 완전 휘둥그레졌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제 행동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엄마들 이게 뭐냐면서 순식간에 난리 나고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원장도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저는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죠. 우리 애 퇴소할 거니까 퇴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조만간 법원에서 소송 등기 하나 갈 겁니다. 답변서 잘 쓰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장 당황해서 쫓아오더니 나가려는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원장님은, 아니 원장님은 무슨, 너는 뭐 하는 짓인데? 학부모랑 바람을 펴? 바람이라뇨.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원장과 제 언성이 오가자 엄마들도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오해는 무슨,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밤에 연락했지. 와이프 잔다고. 너 좋다고 원으로 오라며. 밤 데이트 하자고. 그리고 원으로 바로 왔었잖아. 근데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오더만. 그 말에 원장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옆에 엄마들도 난리가 났고요. 더러운 것들. 그러고도 네가 원장이야? 너나 내 남편이나 상간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런 소송 당하고 이런 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살면서 그런 짓을 한 적은 처음이라 너무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으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도 그 여자랑 통화를 한 건지 다 알고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 줬습니다. 협의이혼하자고. 별도로 상간소송은 걸 거니까 위자료는 따로 준비하라고 하면서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네 폰으로 톡 보내니까 그 오밤중에 그 여자 잘도 어린이집 오던데? 둘이서 거기서 잘 만났나 봐. 미친 것들. 너야말로 미쳤냐? 왜 혼자 오해하고 생 난리를 치는데?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여? 저는 그 말에 식탁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소연이가 네 행동 따라하더라. 네가 원장 엉덩이 주무르는 거. 그걸 네 딸이 따라했다고, 이 미친 인간아. 그 말에 남편도 입 떡 벌어지고 저도 울며 불며 소리 질렀죠. 네 자식 앞에서 그러고 싶니? 나중에라도 소연이가 알아봐. 지 아빠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는 거 알면 걔가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 우긴다고 없는 일 되는 줄 알아? 결정해. 협의혼 할 거야 말 거야. 이혼을 어떻게 해? 애도 어린데. 애 생각은 안 해? 이런 소문 다 퍼뜨리면 소연이는 어쩌라고.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애 생각하는 인간이 애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길게 말하기도 싫다. 협의이혼 못하겠으면 소송할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고 참 끝까지 징글맞더라고요. 저는 저 인간이랑 같은 집에 도저히 못 있겠어서 결국 아이랑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하고 아빠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마음을 단단히 잡자고 생각했죠. 제가 그날 깽판을 부린 일로 동네 엄마들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거기 다니던 엄마들도 퇴소하던지 아니면 원장 경질시키라고 난리가 났대요. 원장이 학부형이랑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어린이집에 애를 계속 보내겠나요? 그중 저랑 아는 다른 엄마한테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그 소식 듣고 퇴소하러 갔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원장이 한숨 쉬면서 혹시 OT 때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대요. 맞다고 하니까 원장이 다 오해라면서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 그랬대요. 유임을 보니까 다 사실이더만 진짜 뻔뻔하더라면서 저한테 원장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소한다는데 괜찮냐고 하고요. 저는 고소해도 된다고 애초에 거기 찾아갔을 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불어 나도 이혼소송이랑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 했고요. 그 여자는 그 후에 진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초범인데다 상황상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참작도 있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고요. 더불어 그 일이 일파만파 다 퍼져서 원장 남편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녁에 한 번씩 일해주는 그 친구네 가게에 원장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멱살 잡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후에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상간소송 진행할 건데 증거자료 있으면 좀 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당연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장 남편도 원장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쑥대박 만들고 인생 망치니까 속 시원하냐 따지는 겁니다. 쑥대밭은 네가 자초해서 만든 거고 반성은 못할 망정 끝까지 뻔뻔하다고 진짜 치 떨린다고 한마디 했죠. 원장은 뒤늦게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합의하자고 했어요. 자기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재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해고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제 승소로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뀌었고 남편은 여전히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며 살고 있어서 위자료도 아마 전 시부모님이 내주시는 것 같았죠. 재판 과정은 참 힘들었고 또 한 번씩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아이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이미 그 두 인간의 외도 사실을 안 이상 예전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참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그랬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자기 자식보다 당장의 욕망이 더 중요했던 남편놈. 그런 놈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더 행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때 일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흉터도 옅어지는 것처럼 저도 지난날의 아픔에 너무 매여있지 않고 앞으로의 삶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